어머, 저기 이지은 아니야 세상에. 제가 이런 데를 다 오네.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잘 벼린 칼날 같은 경멸이 숨어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호텔 로열 엘리시안의 펜트하우스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미주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구석.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10년 전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이었다. 사회에 나와 각자의 위치를 잡은 그들에게 동창회는 은근한 과시와 경쟁의 장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박미주가 있었다. 중소기업 사장인 남편을 만나 SNS에서 하발치치올 강남 사모님, 알치탄리올 재벌 며느리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사는 그녀는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도 되는 듯 행동했다. 그녀의 옆에는 최진욱과 김수희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여기 와인 한 잔 값이 제 한 달 생활비는 될 텐데 무슨 용기로 왔을까? 최진욱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고 김수희는 노골적으로 이지은을 위아래로 훑으며 혀를 찼다. 옷 좀 봐. 아직도 10년 전 스타일 그대로네. 저런 거 입고 여기 올 생각한 것 자체가 민폐 아니야. 그들의 표적이 된 이지은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어깨를 움츠린 채 서 있었다. 편찮으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그녀에게 동창회 참가비를 내는 것조차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옛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 용기를 낸 것이 결국 이런 모욕의 빌미가 되고 말았다. 박미주는 기다렸다는 듯 무리를 이끌고 이지은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사는 게 많이 힘든가 봐. 걱정하는 척 건네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동정심을 가장한 아기가 가득했다. 이지은은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미주 너는 여전히 예쁘네. 얘는 뭘 이런 걸 가지고 남편이 하도 사다 바쳐서 입을 옷이 없을 정도라니까. 미주는 보란듯이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 주변의 몇몇 동창들이 부러움의 탄성을 질렀다. 분위기는 완전히 미주와 그녀의 무리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파티복이 아닌 짙은 남색의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다. 유니폼은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지만 여러 번 입어 색이 바래고 어깨선이 조금 해져 있었다. 여자는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에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연회장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조용히 뒤쪽 벽에 기대서서 전체를 조망했다. 그녀의 등장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박미주였다. 어머, 저 아줌마는 누구야? 호텔 경비원인가 동창회에 웬 경비원까지 들어와 있어. 김수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러게 분위기 깨지게. 여보세요. 아줌마,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인 거 몰라요. 손님들 파티하는데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녀는 마치 벌레라도 쫓는 듯한 손짓을 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유니폼을 입은 여자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혹은 무시하는 것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이지은을 향한 모욕적인 대화가 오가는 현장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 고요함은 오히려 박미주 무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동창회의 화려하지만 추악한 막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미주 무리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복장의 한서연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무반응은 오히려 박미주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마치 자신의 화려한 존재감이 저런 하찮은 경비원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무언의 모욕처럼 느껴졌다. 분노한 그녀는 그 화풀이를 더욱 만만한 상대인 이지은에게로 돌렸다. 그런데 지은아, 너희 부모님 식당은 결국 망했다면서. 아이고, 어떡하니. 참 안 됐다. 미주는 과장되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지은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이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부모님이 평생을 바친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 소문이 파다한데 나라고 모를까봐. 그래서 요즘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며 혹시 오늘 여기 온 것도 우리 중에 돈 많은 친구라도 하나 물어보려고 온 거니 딱 하면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돈 몇 푼 쥐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이지은의 눈쿠항에 끝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도망치듯이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할 때였다. 그때까지 벽처럼 서 있기만 하던 한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 없는 걸음으로 다가와 이지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돌아가려는 그녀를 막아 세우는 작지만 단단한 손길이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명료하게 말했다. 박미주. 그녀는 시자도 붙이지 않았다. 마치 옛 친구를 부르듯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오랜만이네. 친구들끼리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경비원 복장의 서연과 미주에게로 쏠렸다. 감히 누가, 그것도 저런 초라한 행세에게 경비원이 이 자리의 여왕인 박미주에게 저런 식으로 말을 건단 말인가. 박미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말 건 거야, 세상에. 네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스토커야. 아니면 손님 명단이라도 외웠어. 최진욱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미주야, 저런 사람이랑 말 섞지 마. 어디서 굴러먹던 경비원인진 몰라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손님한테 말을 걸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그러니까 말이야. 김수희가 서연의 낡은 유니폼을 노골적으로 훑으며 말했다. 아줌마, 당신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미주가 입고 있는 이 드레스 한 벌값이 당신 1년 연봉보다 비쌀걸.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조롱과 멸시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들의 공격 목표는 이제 이지은에서 한서연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직업, 옷차림, 나이 등 그녀의 외적인 모든 것을 물어뜯으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다. 나이 먹고 경비원이나 하고 있는 거 보면 젊었을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이 살았을지 안 봐도 훤하다. 어디서 감히 우리 미주 이름을 함부로 불러. 내까짓게 부를 이름이 아니야. 당장 무릎 꿇고 우리 미주한테 사과해. 그럼 용서해 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한서연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분노도, 당황도, 슬픔도 아닌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철없는 아이들의 투정을 지켜보는 어른처럼, 혹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서툰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박미주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최소한 겁에 질린 표정이라도 지어야 하는데 저 여자는 마치 돌부처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미주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가 뾰족한 손가락으로 그녀의 가슴을 거칠게 쿡 찔렀다. 왜 대답이 없어? 귀라도 먹었어? 아니면 내가 전곡을 찔러서 할 말이 없는 건가 이봐. 경비원 아줌마, 그것은 명백한 물리적 도발이었다. 이지은은 겁에 질려 서연의 팔을 붙잡았고 몇몇 동창들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박미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오늘 저 초라한 경비원의 가면을 벗기고 바닥에 무릎 꿇리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자는 용의 영린이라는 사실을 한서연의 가슴을 찔렀던 박미주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의 경비원은 분명 초라하고 나이든 여자였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눈동자와 마주하는 순간 박미주는 자신도 모르게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유치하고 비열한 모습이 그 눈동자에 남김없이 비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동창들이 지켜보는 상황.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박미주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고 더욱 오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뭐 마지막 경고하. 이 아줌마가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네. 내까짓 게 뭔데 나한테 경고를 해. 분노와 모멸감에 이성을 잃은 그녀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붉은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최고급 빈티지 와인이 담겨 검붉은 빛을 내는 잔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비틀거리는 척 연기하며 서연의 앞으로 넘어지는 신용을 했다. 촤! 와인잔에 담겨있던 붉은 액체가 고스란히 한서연의 낡은 유니폼 앞섭을 적셨다. 짙은 남색 유니폼 위로 핏물 같은 와인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나갔다. 어머나 어떡해. 미안해서 어쩌지. 아줌마, 박미주는 입으로는 사과를 하면서도 눈은 승리자의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그런데 이 와인 엄청 비싼 건데 샤토마고 빈티지라고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는 거거든. 내 귀한 와인을 아줌마 옷에다 다 쏟아버렸네. 정말 속상하다. 최진욱과 김수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미주야, 너는 마음도 착하다. 저런 더러운 옷에 쏟은 와인이 아깝지도 않아. 그러게, 저 아줌마는 이제 어떡한데. 저 와인값을 물어내려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모자라겠네. 이지은은 사색이 되어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괜찮아.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옛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성을 잃은 박미주 무리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박미주는 이제 완벽하게 상황을 장악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연극 배우처럼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뭐, 와인값은 내 기분이니 특별히 안 받을게. 대신 이 옷, 세탁비는 줘야지. 아, 아니다. 이 옷을 버리게 됐으니 옷값을 물어내야 하나. 그럴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당신 곧 잘릴 테니까. 그녀는 연회장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지배인 없어요. 당장 지배인 좀 불러주세요. 이런 교양 없는 경비원을 고용해서 손님들의 파티를 망치게 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겠어요. 손님한테 와인을 쏟는 이런 여자는 당장 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선동에 몇몇 동창들이 맞장구를 쳤다. 이제 아무도 서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비싼 와인을 뒤집어 쓴 채 곧 쫓겨날 불쌍한 경비원일 뿐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울거나 무릎을 꿇고 빌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들의 예상을 또 한 번 벗어났다. 그녀는 소란의 한가운데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와인으로 얼룩진 자신의 유니폼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박미주를 향하지 않았다. 마치 무대 뒤에 연출가를 찾는 듯. 그녀의 눈은 연 회장의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모든 소란을 끝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고요하고 알 수 없는 태도에 마침내 박미주의 마음속에도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어째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연 회장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다급한 발소리의 주인은 말끔한 최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뒤로는 훈련이 잘 된 경호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뒤따랐다. 그는 바로 이 로열 엘리시안 호텔의 총지배인 김영철이었다. 박미주는 그가 나타나자마자 승리를 확신했다. 드디어 자신의 권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피해자인 척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지배인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 경비원 아줌마가 제 파티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손님한테 와인을 쏟는 이런 무리한 직원은 처음 봐요. 당장 저 여자를... 하지만 박미주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총지배인 김영철은 그녀를 마치 공기처럼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오직 와인에 젖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한서연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공포와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 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로열 엘리시안 호텔의 총책임자. VVIP 손님들 앞에서도 꼿꼿함을 잃지 않던 그가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그의 자세는 군인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 안에는 절대적인 복종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회장님의 귀한 시간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무례가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호이, 회장님, 그 단어가 천둥처럼 연 회장 전체를 울렸다.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다. 박미주의 입이 멍청하게 벌어졌고 최진욱과 김수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다른 동창들은 눈을 비비며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이해하려 애썼다. 경비원 아줌마 해고당할 불쌍한 여자 아니었다.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며 머리를 조아리는 절대적인 존재.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한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싸늘한 눈으로 자신 앞에 조아리고 있는 김영철 지배인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와인으로 얼룩진 유니폼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낡은 지갑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신분증이나 현금이 아니었다. 묵직한 질감이 느껴지는 무광의 검은색 금속 카드 한 장. 카드 중앙에는 어떤 로고나 글자도 없이 오직 황금색으로 새겨진 알파벳 이 자만이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카드를 옆 테이블 위로 무심하게 던졌다. 짠! 금속 카드가 대리석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의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김영철 지배인은 그 소리에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가 테이블 위의 카드를 보고는 숨을 삼켰다. 엘리시안 블랙카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엘리시안 그룹의 모든 것을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룹의 총수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인 회장에게만 주어지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김영철 지배인, 마침내 한서연이 입을 열었다. 이전의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제국을 다스리는 여자의 목소리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네 회장님, 여기 상황 파악은 끝났겠지. 네 즉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김영철은 거의 울부짖듯이 대답했다. 이제 모든 상황은 역전되었다. 아니, 처음부터 게임조차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박미주와 그녀의 무리는 자신들이 조롱하고 짓밟으려 했던 상대가 자신들이 서 있는 이 땅의 주인이자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들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라 숨통을 조여왔다. 이제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우를 예감하며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김영철 지배인이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동안 한서연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그를 지나쳐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미주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분노나 경멸은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얼음 같은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 어떤 분노의 표정보다도 그 무관심이 박미주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박미주는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뱉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건 몰래카메라일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거겠지. 그녀는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흉측하게 일그러질 뿐이었다. 해세요. 저희는 그냥 옛날 친구들끼리 장난을... 그녀의 비굴한 변명에 서연은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대신 그녀는 품에서 낡은 유니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끈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재촉하는 법 없이 물 흐르듯 침착하고 우아했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는 연결되었다. 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비서의 목소리를 예상하며 그녀는 용건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방금 전까지 온갖 수모를 당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는 박미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잔혹한 선고가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다. 박 비서, 우리 엘리시안 벤처스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MJ테크라는 회사가 있을 거야. 대표가 박성훈이라는 사람일 텐데. MJ테크. 박성훈, 박미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었다. 그녀가 SNS에 자랑하던 모든 부와 사치의 원천. 서연은 잠시 수화기 너머의 보고를 듣는 듯 가만히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그 회사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지분 전량 매각해.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이라는 2차 투자와 부품 독점 공급 계약 전부 없던 일로 하고
박미주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에 가까운 반문이었다. 남편의 회사는 최근 엘리시안 벤처스에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독점 공급 계약까지 따내며 창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박미주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토록 오만하게 굴 수 있었던 자신감의 근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서연은 박미주를 힐끗 쳐다보며 전화기에 대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지금 즉시 실행하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성훈 대표에게는 내 이름으로 직접 전원을 남겨 그의 아내 박미주 씨가 오늘 저지른 행동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단 1원의 투자나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딸깍 하는 소리가 박미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30초, 단 30초의 통화로 그녀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남편의 회사, 강남의 아파트, 외제차, 명품 가방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기조차 불가능하도록 재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경비원 아줌마라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저 여자의 손가락 하나로 이루어졌다. 박미주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려했던 드레스가 구겨지고 공들여 올린 머리가 헝클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이제 그녀의 목을 옥죄는 무겁고 차가운 족쇄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는 듯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차가운 분노의 집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서연은 무너져 내린 박미주에게서는 이미 흥미를 잃은 듯 다음 사냥감을 찾는 매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음 같은 시선은 사색이 든 차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최진욱과 김수희에게로 향했다. 박미주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후 연 회장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동창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조금 전까지 조롱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한서연의 다음 시선은 최진욱에게로 향했다. 그는 박미주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서연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진학.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최진욱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니회. 회장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극존칭을 쓰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릴 듯이 허리를 숙였다. 고등학교 때 넌 항상 네 아버지가 건설사 사장인 걸 자랑하고 다녔지. 지금도 그런가? 서연의 질문은 마치 먼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담담했지만 최진욱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칼날처럼 느껴졌다.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었겠지. 서연은 그의 변명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전화기를 꺼내 들지도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는 듯. 그녀는 정확한 사실을 읊조렸다.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진건설. 최근 자금난 때문에 1차 부도 위기까지 갔다고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 엘리시안 캐피탈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최진욱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건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대회비 중의 대회비였다. 그런데 저 여자가, 아니, 저 회장님이 어떻게, 서연은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그 자금 지원, 오늘 오전에 최종 승인이 날 예정이었어. 내가 직접 결제, 서류에 서명하기 직전이었지. 그런데 어쩌나 네가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천박한 행동들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녀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최진욱의 가문을 통째로 짓누르는 것이었다. 아, 방금 박 비서에게서 최종 보고가 올라왔군. 서연은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한번 힐끗 보고는 말했다. 대진건설 자금 지원 요청 건. 최종 부결 처리되었다고. 아마 내일 아침 뉴스에서 대진건설의 최종 부도 소식을 접하게 될 거야. 내 아버지께는 아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안부 전해주렴. 안 돼. 최진욱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오베 파에슈가.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 가문의 운명.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혀 놀림 한 번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사람. 김수희였다. 그녀는 이미 공포로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자신의 차례가 오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발치에 매달렸다. 회장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미주가 시켜서 한 짓이에요. 서연은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김수희, 너는 SNS에서 50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 뷰티 블로거라고 했나? 내돈내산, 솔직 후기라는 해시태그로 정직한 척 소비자들을 속여왔지. 그녀는 김영철 지배인에게 턱짓을 했다. 지배인은 즉시 연 회장 뒤편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조금 전까지 동창회 기념 영상이 나오던 스크린에 온갖 종류의 문서와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수희가 여러 화장품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후기를 써준 증거들이었다. 그녀의 차명 계좌 입금 내역, 광고주와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 그리고 실제로는 써보지도 않은 제품을 극찬하는 광고 계약서까지. 그녀의 정직한 블로거라는 이미지가 완벽한 사기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다. 이런 걸 뒷광고라고 하던가 하니 명백한 사기지. 서연이 싸늘하게 말했다. 박 비서, 지금 즉시 이 자료들 전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 탈세와 허위 과장 광고,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하도록. 아, 그리고 수희 씨에게 광고를 준 모든 브랜드 본사에도 이 자료들을 보내줘. 그동안 내 거짓말에 속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기할 집단 소송은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김수희는 자신의 모든 것이 폭로되는 것을 보며 결국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단 몇 분 만에 연회장에서 가장 오만하고 시끄러웠던 세 사람은 완벽하게 파멸했다. 폭력도 고함도 없었다. 오직 몇 마디의 차가운 말과 그 뒤를 바치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이 모든 것을 정리해버렸다. 동창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오늘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인간의 오만함이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었다. 김수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연 회장을 지배하던 공포는 마침내 극에 달했다. 이제서야 자신들의 운명을 깨달은 박미주와 최진욱은 짐승처럼 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서연의 발치로 기어와 그녀의 낡은 유니폼 자락을 붙잡으려 애썼다. 조금 전까지 더럽다고 경멸하던 바로 그 옷이었다. 회장님, 서연아, 제발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다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박미주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바닥에 비비며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화려했던 강남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구걸하는 비참한 여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래, 서연아, 우리 동창이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최진욱도 옆에서 울부짖으며 거들었다. 그들의 비굴한 모습은 처절했지만 연 회장 안에 있는 그 누구에게서도 동정심을 얻지는 못했다. 모두가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그들의 손을 피하지도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도 경멸도 아닌 깊은 피로감과 허무함이 묻어 있었다. 기허, 그녀가 나직이 되물었다. 내어이들이 아무런 힘도 없는 지은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인격을 짓밟을 때 지은이에게 단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준 적이 있었나. 그녀의 말에 박미주와 최진욱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내가 입은 이 옷이 싸구려라며 비웃고 내 직업이 천하다며 모욕할 때 너희들은 나에게 단 한치의 존중이라도 보여주었나.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거야. 너희들의 오만함이, 너희들의 천박함이 너희들 자신을 파멸시킨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설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명백한 사실을 통보하는 마지막 선고였다. 권력은 남을 과시하고 짓밟으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야. 힘든 사람을 돕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주어지는 거지. 너희들은 평생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테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겠다는 듯 김영철 지배인에게 미미한 신호를 보냈다. 신호를 받은 김영철은 즉시 무정의로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왔다. 그들은 호텔의 일반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 그들은 오직 회장 한 사람만을 위해 움직이는 엘리시안 그룹의 직속 경호팀이었다. 경호팀장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세 사람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미주님, 최진욱님, 그리고 김수희님은 저희가 부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김수희를 부하들에게 부축하게 한 뒤 말을 이었다. 연 회장 밖으로 정중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내라는 단어는 정중했지만 그 의미는 추방이었다. 박미주와 최진욱은 마지막 발악처럼 버텨보려 했지만 강철 같은 경호원들의 팔에 붙들려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그것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길고 굴욕적인 퇴장이었다. 수십 명의 동창들이 만들어낸 침묵의 복도를 지나 그들은 질질 끌려나갔다. 모두의 눈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동정은 없었다. 오직 경멸과 약간의 공포. 그리고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냉정한 교훈만이 그들의 눈에 담겨 있었다. 오늘 동창회의 주인공이 될 거라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들은 이제 모두의 기억 속에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다. 세 사람이 완전히 연 회장에서 사라지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비로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티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이 거대한 심판극의 연출가인 한서연을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 감히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절대 권력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3명의 불청객이 굴욕적으로 끌려나간 후 연 회장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화려했던 파티는 완전히 끝장났다. 동창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한서연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옛 친구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을 손가락 하나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제국의 군주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도 그녀의 심판 대상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치던 얼음장 같은 분노와 위험은 어느새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연 회장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던 이지은, 서연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지은은 겁을 먹은 듯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 역시 다른 동창들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서연이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떡볶이를 나누어 먹던 가난하고 조용했던 친구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라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SU, 서연아, 네가 정말 엘리시안 그룹 회장님 이었어. 이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회장으로서의 위험 있는 미소가 아닌 옛 친구에게 보내는 미안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는 손을 들어 이지은의 뺨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지은아, 많이 놀랐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나서는 바람에 너까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험한 꼴을 당하게 만들었네.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사과에 이지은은 참고 있던 눈물을 와르르 쏟아내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동, 그리고 친구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아니야. 서연아, 나는 괜찮아. 나는 네가 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단 말이야. 그 순간 한서연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이 추악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단 한 사람. 그녀는 이지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두 친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펼쳐졌던 냉혹한 심판의 시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따뜻하고 진실한 장면이었다. 다른 동창들은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깊은 후회. 만약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이지은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만약 자신들이 한서연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녀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한참 후 이지은을 진정시킨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너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어머님은 편찮으시고 동생들도 아직 어리고. 어떻게 알았어?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너는 절대 내 입으로 힘들다고 말할 애가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좀 알아봤어. 미리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지은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지은아, 혹시 괜찮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내가 네 회사에서 우리 그룹 산하에 엘리시안 재단이라고 있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나 소외된 이웃을 돕는 공익재단이야. 그곳에서 일해줬으면 해. 너처럼 마음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 꼭 필요한 곳이거든. 이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나는 내설 만한 경력도 없고 경력은 내가 만들어주면 돼. 이건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야. 지은아, 너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이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해서 정식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야.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람 있는 일을 해보는 건 어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고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바다를 선물해 주는 것과 같았다. 이지은은 감격에 차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변하지 않아 줘서. 서연은 활짝 웃었다. 회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짓는 꾸밈 없고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녀는 이지은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나섰다. 더 이상 다른 동창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연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두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겨진 동창들은 자신들이 오늘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 후 대한민국 경제계와 SNS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유망한 IT 벤처기업으로 각광받던 MJ테크가 하루아침에 파산 신청을 했다. 최대 투자사였던 엘리시안 벤처스가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독점 공급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었다. 그 여파로 MJ테크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대표 박성호는 수백억 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박미주의 SNS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중견건설사였던 대진건설 역시 최종 부도를 맞았다. 엘리시안 캐피탈의 긴급 자금 지원이 부결되자 연쇄적으로 자금줄이 막혀버린 탓이었다. 최진욱의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아쉬짐만 팔로워를 자랑하던 뷰티블로거 김수희는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모든 뒷광고 내역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그녀는 수많은 브랜드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분노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까지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인터넷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날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졸업생들 사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들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희들 들었어. 박미준에 완전히 망했대. 최진욱네 집도 경매에 넘어갔다더라. 한서연, 걔가 정말 엘리시안 그룹 회장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건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 동창회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다.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진정한 힘 앞에서는 그 어떤 과시도 얼마나 부질없인지를.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이지은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시안 재단의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서울의 중심. 엘리시안 그룹 본사 빌딩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은 그녀가 평생 일했던 그 어떤 아르바이트 장소와도 달랐다. 따뜻하고 전문적인 분위기,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들, 그리고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꿈만 같았다. 팀장은 그녀를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말했다. 이지은 씨는 회장님께서 직접 스카우트하신 인재입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이니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동료들은 그녀의 과거 경력보다는 그녀의 성실하고 따뜻한 인품을 더 높이 평가해 주었다. 이지은은 난생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업무를 익혔고 놀라운 속도로 재단에 적응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려는 그녀에게 한서연이 찾아왔다. 회장으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편안한 평상복 차림의 친구 한서연이었다. 지은아, 아직 퇴근 안 했어. 저녁이나 같이 먹자. 두 사람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학창시절 자주 가던 작은 떡볶이 가게로 향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비로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서연아, 아직도 꿈만 같아.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너랑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왜 불편해? 아니, 너무 좋아서. 그리고 미안해서 나만 너한테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이지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은아, 신세를 진 건 오히려 나야.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돈과 성공을 얻은 뒤 그녀의 주변에는 진심을 나눌 친구가 없었다는 이야기. 모두가 엘리시안 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만을 보고 그녀에게 접근했다는 외로운 이야기. 그래서 동창회에 가보기로 한 거야. 낡은 경비원 옷을 입고 가면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나의 시험이었던 셈이지.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결과는 네가 본 그대로였고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할 때 유일하게 내 걱정을 해준 건 너 하나뿐이었어. 지은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내 그 따뜻한 마음이 나한테는 수조 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신세 진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서 진짜 친구를 다시 찾은 거지. 고마워. 변하지 않아 줘서.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이지은은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의 우정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 후로도 서연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엘리시안 그룹의 냉철한 회장이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다. 딱딱한 이사회 도중. 이지은에게서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 같은 소소한 메시지를 보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박 비서는 얼음 여왕 같던 자신의 상사가 조금씩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고 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고 선한 자는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구원받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서울의 심장부, 도시를 발아래에 둔 엘리시안 그룹의 펜트하우스 회장실. 한서연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거대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 대신 그녀의 몸에는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라인의 최고급 정장이 입혀져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공허함 대신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그녀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녀의 제국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거대한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처럼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지 않았다. 이지은이라는 10년의 세월과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어 자신을 믿어준 단 한 명의 친구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니링.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이지은에게서 온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엘리시안 재단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이지은이
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가 지금껏 살면서 지었던 그 어떤 표정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서연아, 내 덕분에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일을 찾았어. 고마워. 내 친구 사진과 메시지를 확인한 한서연의 입가에 박 비서조차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다시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이지은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박미주들이 자신의 부와 지위를 무기 삼아 그들을 짓밟고 있을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거대한 힘은 박미주와 같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지은과 같이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라는 것을.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화면 전환.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한서연 회장은 그날 이후로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거대한 제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힘이란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비싼 옷이나 화려한 직위가 아닌 한 사람의 변치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겉모습과 직업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편견을 무기 삼아 약자를 괴롭혔던 박미주와 친구들의 행동, 그리고 그 오만함이 결국 어떤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서연 회장의 복수는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더욱 통쾌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